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지난주에 미중 패권 전쟁, 또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지금 세계의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할까? 뭐 이런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연장선상에서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일종의 전쟁 시나리오죠.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경제 안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 속에서 대만의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죠. 사실 대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TSMC죠. 그래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가 중국 입장에서 절실한데요. 미국의 디커플링이 점차 심해지면서 대만 또 한국과의 반도체 산업 협력이 어려워질 경우 안정적인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이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요. 이제 AI 시대, 또 챗 GPT,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요. 첨단 기술 경쟁에 있어서 첨단 반도체 안정적 확보가 안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미국과의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추월은 고사하고 과거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경우처럼 중국 경제도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래에는 군사력의 우열조차도 반도체 경쟁력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군사력 경쟁 측면에서도 첨단 반도체 안정적 공급이야말로 중국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디커플링 압박 속에서 기술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국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와 함께 미국의 TSMC 선제 파괴 시나리오,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정보 및 군 당국 책임자들인데요. 최근 마이클 미니언 미 공중기동사령부 사령관은요, 2025년 미중 전쟁을 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니언 장군은요,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 당시 시진핑 주석이 10월 전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대만 총통 선거와 또 미 대선이 있는 2024년 그 다음 해인 2025년에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미 CIA 번스 국장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시진핑이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중국이 매의 눈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요, 작년 말에 중국 군사 안보 연례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요, 대만 해협의 전쟁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미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관계자들이 주로 정보 및 군 관계자들인 점으로 봐서는요, 중국에 대한 경고 혹은 미국 정부나 군, 또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 및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이 조금 더 부추기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대만을 핑계 삼아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 내 강경파들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하튼 미국발 중국의 대만 침공 경고는요, 미국과 동맹국 내 긴장 고조를 통해서 군비 확충 및 군사 훈련으로 이어지고 다시 중국의 긴장 고조와 군사력 증강을 통한 대비 강화로 이어지는 등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 아주 작은 일로도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뭐죠? 전형적인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올 여름부터 미국의 고물가와 중국 경제 위기 등으로 바이든과 시진핑 모두 정치적으로도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쯤부터는요, 강경책을 미국도 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등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리고 그들을 대변해서 미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미중 경쟁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합니다. 결국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단절된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대만 해협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 회담을 통해 미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요. 중국 시진핑은 수년간 대만 상대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다 임을 확인합니다. 적어도 시진핑 3기 말 2027년까지는 별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더불어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이란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미쳐줄 것을 미국이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든 미중 간 대만 전쟁 시나리오가요. 현실화된 가능성은 좀 낮아졌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그럴 경우의 그 경우에 또 여러 변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CSIS는요, 올해 초에 다음 전쟁의 첫 전투,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라는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24개 시나리오별로 워게임, 그러니까 모의 전쟁을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워게임의 결과는 대부분은요, 미국, 일본, 대만 이 3국 연합의 승리로 끝났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연합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24개 시나리오,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다음 비관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전쟁 초기에 중국은 폭격과 함포 사격으로 대만해 공군의 전함과 전투기 대부분을 파괴를 합니다. 중국 해군이 중국 본토의 미사일 전력의 엄호를 받으면서요,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는 사이에 수만 명의 중국군이요, 수륙 양용 전차, 그 다음에 민간 로로선, 이건 화물선입니다. 이것으로 대만 해협을 건너서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만은 섬이니까요, 중국이 육지에서 섬으로 상륙하는 게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륙 작전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만 침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중국이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군 공수부대가요, 대만의 해안 교두보에 낙하합니다. 이렇게 전쟁 초기에는 중국의 우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침공한 측에서 빨리 이 상황을 갖다 종료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면 장기전으로 항상 가죠.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상륙한 얼마 후에 미국과 일본, 대만의 연합군이 중국군을 격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만 지상군이 해안 교두보로 이동을 하고요, 일본 자위대의 지원 하에 미 해공군이 중국의 수륙 양용 부대를 괴멸을 결국 시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주1 미군 기지와 미국 함대를 공격을 해요. 그렇지만 역부족이다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쟁 초기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항공모함 2척, 17대의 전함, 그리고 270대의 전투기를 잃고 약 3,200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괌 기지가 초토화되고요, 주일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일본군도 전함 26대가 침몰하고 전투기 112대가 파괴당합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138척의 전함 그리고 155대의 전투기가 파괴가 되고요, 만여 명이 전사하는 등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은 사실상 괴멸되다시피 합니다.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전쟁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 본토 공격, 미국의 중국 본토 공격을 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국 간 확전으로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SIS 보고서에서는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대만 병력이 전선을 사수할 것, 둘째, 우크라이나 모델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미국이 직접 교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미국은 주일 기지를 전투작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미국은 중국의 방어선 밖에서 중국 함대를 빠르게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TSMC가 중국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 파괴 시나리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요,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정복해서 TSMC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든지 그 인재들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에 전략적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위기 상황 발생 시 TSMC 엔지니어들의 대피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대만의 TSMC 생산 시설을 폭격해서요,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을 계기로요, 미국의 뉴스 사이트 세마포에서 중국이 만약 대만 침공에 성공을 하면 중국이 세계적 반도체 회사 TSMC의 공장을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최근 열렸던 캘리포니아 싱크탱크 밀켓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요, 민주당의 하원 의원 세스 몰튼이라는 분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정작 미국이 TSMC를 파괴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중국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라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중국이 대만 침공을 억제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만의 안보국장은요, TSMC가 중국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ASML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이 장비의 수출 금지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TSMC 선제 파괴 시나리오가 나오니까요, 대만의 국방부 장관이 그런 조치는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이요, 최근 대만의 시설을 폭파하려는 사람은 이미 방위 규범을 넘어섰다라면서요, 대만의 영토 방위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 파괴 시나리오는요, 아무래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경고 차원의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미국과 대만 사이에 견해 대립이 좀 있을 거고요. 다만 그런 전쟁 시나리오가 나올 만큼 반도체 공급망 확보, 이런 경제 안보가 최근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전략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은 분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경제 안보적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이 있어요. 상처뿐인 승리, CSIS의 가상전쟁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서에서요, 승리가 모든 것이 아니다, 자, victory is not everything 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네, 미국은 상처뿐인 승리, 즉 피로스의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적 지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쟁 억제 전략을 전개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단연케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 전쟁의 격화,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이 자꾸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 애국주의,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이후에 성장한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애국주의 불을 붙여서 대만 침공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보고서는 차분하게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시나리오상의 전쟁 기간 2, 3주가 아니고요.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요, 우크라이나 전처럼 훨씬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보다 피해 규모 훨씬 확대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 또. 우크라이나 전에서하고 달리 이분이 직접 참전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주1 미군 기지가 적극 활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래전이라고는 해도 미중, 즉 G2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전쟁이 초반,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처럼 기약 없는 참상이 될 우려가 있고 이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주1 미군 기지의 적극 활용은 또 뭡니까? 일본 자위대가 전쟁에 적극 참전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미일 동맹은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고서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에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평화헌법의 수정과 재무장의 허용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가정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되죠. 결국 일본의 재무장 허용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다.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2차 대전 패전 이후의 수건 사업이죠. 보통 국가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군의 자국군의 상당한 희생과 자국 영토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일본이 이미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은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반갑지 않은 일이에요. 유사시에 우리가 반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인데요. 한국의 역할과 이 한반도, 이건 또 어떻게 되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대만전 과정에서 주한미군 및 대한민국의 역할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 교전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이 공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추가로 파병할 때 주일미군이 중심이 되지만 주한미군도 차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첫째, 주한미군이 이동할 경우에 한반도의 방어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경우에 다주국방 달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고요.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 하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본토에서 서해안을 가로질러서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한 도발, 공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요,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미국은요,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을 절대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러시아가 가담할까요? 가담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요, 주한미군의 주요 병력과 전략 자산을 주일 미군 기지로 미리 옮겨놓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반도가 중국군의 직접적인 어떤 타깃이 된다라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원격으로 저 일본 쪽 주일 미군 기지 쪽으로 폭격을 하거나 혹은 북한을 통한 대리전, 그래서 이 상황을 교란시키는 이런 수준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그리고 오키나와 부근이 주요 전선이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는 한반도의 육상전은 미국 입장에서는 덜 중요하게 취급이 되면서요. 한반도 문제는 국군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허를 찔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자주국방을 완성하는데 정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북핵에 대비한 방어 시나리오를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핵의 사용은 방어적 용도로만 국제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에 의한 확산 억제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핵무장 허용에 다가가기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어쩌면 이 핵 우산이 일본에 의해서 제공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고약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해구산보다 전략적으로 보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일본의 향후의 어떤 전략적 위험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 여러분의 상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까?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동적 상황 그리고 위험한 상황들이 리스크가 계속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언사를 계속함으로써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